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민병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이고요. 여기 파트 2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피난처와 승부처라는 좀 이름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저희가 하반기 선호하는 국가, 중립으로 보는 국가, 비선호하는 국가들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국가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국가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그러니까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선정한 인도가 이런 국가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관점에서 접근을 한 부분은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와 베트남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반기에 선호하는 국가로는 저희 베트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단기간에 종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가 체감하는 민감도는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표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먼저 회복되는 국가들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 부합하는 국가들이 이제 세 번째에 있는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네 번째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제는 그러니까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글로벌 교역량의 감소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이것의 회복도 느리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교역이 감소한다면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대외 의존도와 원유 순수입 비중이고요. 대외 의존도가 낮고 원유 순수입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원유 순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여기 그려놓은 대로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상대적인 조건을 보면 조금 더 좋은데, 인도가 대외 의존도로 보면 28.5% 정도고요. 원유 순수입 비중은 마이너스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또 전 세계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경기를 보면 글로벌 전반과도 조금 다소 무관한 흐름들을 보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와의 시차 상관관계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 막대로 인도네시아, 파란색으로 인도, 그리고 검은색 선은 이제 글로벌 경기 그 자체라고 얘기되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뭐 시차도 뭐 글로벌 경기에 뭐 선행하거나 뭐 후행하는 특별한 특징이 없기도 하지만 절대 레벨을 보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은 국가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좀 내용이고요. 이런 방어적인, 그러니까 경기의 방어적인 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좀 분기가 작년 4분기인데 상대적인 수익률도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외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본연의 상황, 그러니까 뭐 자체적인 성장성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들 국가의 왼쪽 그림에 그려놓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EPS를 보시면 비교하자면 인도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벨과 방향성 측면에서 뭐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한 7% 후반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익 지표도 뭐 레벨 측면에서 좀 크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관점에서 보면 인도가 더 좋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뭐 올해 총선 결과를 좀 그려놓은 건데 정치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인도가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총선이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5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 국가 간의 좀 반응은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디 총리가 속한 그 인도 인민당의 의석수가 2014년 대비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의석수도 증가를 했고 인도 인민당 혼자 전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기반이 조금 더 확고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본문에는 적어놨습니다만 그 최근에 그 조코위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불복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자카르타 수도 이전 좀 관련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도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관련해서 특히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아까 EPS를 절대 레벨만 그려놨는데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29.1% 정도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런 좀 높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같이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되는 지금 국면에서는 돋보이는 매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리도 그려놨는데 기준금리도 그려놨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도 좀 유연하고 완화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방어적이고 고유의 성장성을 가진 국가 중에 좀 비교하자면 인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 하반기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무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순서대로 1, 2, 3, 4위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아진 국가고요. 멕시코, 베트남, 한국, 대만이 있는데 사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져도 전체 수출이 감소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총 수출 증가율도 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전체 수출이 감소했는데 멕시코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좀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베트남이 있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특히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품목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런 그 소비재 공급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왼쪽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목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산 그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래 1차, 뭐 2차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이제 소비재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점유율이 높아진 국가가 베트남인데 그 품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소비재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중심으로 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런 좀 데이터를 굳이 가져와서 본 이유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관세 대상 품목의 성지배용 비중이라고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을 성지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 소비재 품목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천억 달러 그 관세 부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기존의 23% 정도에서 40%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베트남이 얻는 혜택도 더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얻고 있는 반사이익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내용은 여기 본문에는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생산기지의 세대 교체를 좀 가속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임금이나 뭐 인구 구조 측면에서 생산기지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분쟁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의 우리 생산 설비의 한 30% 정도는 중국 외 지역으로 좀 변화를 주자라고 지금 권고를 한 것으로 지금 뉴스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의 한 40% 정도가 중국 외 지역으로 기지들을 지금 생산 설비들을 지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들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냐라고 하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멕시코나 아세안 국가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생산 기지로서 좀 경쟁국이라고 얘기되는 국가들 대비로도 좀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 임금이라든지 뭐 규제 관련한 부분, 법인세 관련한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보시면 일단 왼쪽 그림에서 최저임금을 보시면 7년 연속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생산기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겠다라고 노사가 인식을 공유를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임금이 상승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외, 그러니까 진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처음 이전을 하면 이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BEP를 이제 달성을 해서 이제 향후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임금이 앞으로도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FDI 규제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베트남이 그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아세안 국가 중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낮을수록 규제가 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규제 강도가 심한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경쟁국 대비 가장 낮은 규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OECD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법인세율인데 이미 경쟁국 대비 법인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20%고요. 그런데 현재 15에서 17%로 추가 인하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도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단기적인 반사이익 그리고 달성 가능해 보이는 장기 스토리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하반기에 좀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접근을 한 전략은 그 세 번째 전략은 그러니까 경기가 먼저 회복되는 국가를 보자라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볼 만한 내용이 그 경기 선행지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를 그려놓은 거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 1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수치가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값인데 4월에 17개월간의 하락세를 종료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발표될 때마다 과거 시계율이 싹 바뀌어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데이터가 싹 바뀌어서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수치라는 점에서 이게 무역 분쟁이 재개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 때문에 이게 진짜 저점이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의 하락 기간과 이제 전월차, 그러니까 회복되었던 좀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쨌거나 순환 사이클의 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락 기간을 보면 한 17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려놓은 시계열이 1974년 통계 작성 이후 하락 기간들이 어느 정도 됐었나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11.5개월이었고요. 2000년 이후 평균으로 보면 한 12.2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기 둔화 국면 대비 좀 많이 충분히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특히 전월차를 보시면 이게 그림을 비교를 해놓은 게 IT 버블 붕괴 당시나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선행지수의 하락 기간이 좀 유사한 기간 동안 좀 진행이 됐던 국면들과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그 그림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월차의 그림을 보시면 4월에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뭐 이슈 하나를 반영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되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플러스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저점에 대한 좀 신뢰도를,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환 사이클 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저점 영역에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 확산 지수라는 측면에서 봤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 국가의 비율을 본 건데, 신흥국이 월등하게 먼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 대비 상승 국가의 비율이 4월에 57%였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월등하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오른쪽 국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그러면 어느 국가들이 먼저 회복됐냐라는 부분을 본 겁니다. 이게 T를 기준으로 그 플러스 12개월, 마이너스 12개월 해서 상한계수가 가장 높은 월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에 유의미한 좀 선행성을 가지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먼저 회복되는 국가들을 본다면 이들 국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4개월 연속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는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로 보나 뭐 증시로 보나 지금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정책 대응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왼쪽에서 이제 대만과 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부진은 좀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증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상관계수를 보면 0.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0.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예외적으로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이 상대 강도를 보면 예외적으로 부진했다는 거고, 그 표준 편차로 보면 마이너스 1.4 표준 편차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데이터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IT 섹터의 부진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시총의 한 50% 이상이 IT 섹터고 우리나라도 높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높기 때문에 지금 IT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던,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됐건 팹리스 관련한 문제가 됐건 우리나라가 부진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의 상대 강도도 그동안의 간극을 좀 해소하는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에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대만 대비로도 뭐 IT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그렇지만, 오른쪽에 또 환율 측면에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그림에 표시해 놓은 건 원화 대비 통화 절상률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였다라는 내용인데, 그림인데,
올해 연초 대비로 보나 전년 대비로 보나 그 원화가 뭐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독일, 그러니까 유로입니다. 여기 유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비로도 약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기타 뭐 신흥국 대비로도 약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약세가 진행됐던 국면이 우리나라가 왼쪽에서 IT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좀 증시가 약세를 보인 좀 원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괴로웠는데 향후를 본다면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니까 약세가 진행된 원화는 향후에는 외국인 증시 수급이라든지 뭐 수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에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도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글로벌 전략을 접근을 했고요. 첫 번째는 무역 분쟁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외 민감도가 낮고 원유 순수입 비중이 높은 인도를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들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뭐 수혜도 예상이 되는 베트남을 보자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는 좀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경기 선행지수로도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국가가 좀 승부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중국과 한국이 지금 유의미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좀 예외적인 부진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향후에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신흥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내용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